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4월달, 5월달, 6월달 2015년도에 가장 우리가 강하게 지금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시행령 싸움도 있었고 인양 이슈도 있었고 세월호 인양을 안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인양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강하게 저희가 행동도 했고 어필도 했는데 인양 관련해서 막말도 진짜 많았죠. 그렇죠.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이제 우리 도와주시던 이제 사주연대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만 한번 모아보자. 그러면 저 처벽이 뚫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말도 하고 참 심정적으로 되게 바라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촛불 혁명 때 정말 100만 명이 모이니까 차벽이 열리더라고요. 뚫은 게 아니고 열리더라고요. 열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폭력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시민분들이 폭력적으로 못하게 되게 많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외치라고 그랬죠. 예, 그냥 폭력하려고 그러면 폭력은 안 된다. 폭력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뭐 경찰 버스에 올라가서 막 하려는 분들도 다 우리가 끌어내리고 정말 우리는 폭력적으로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친정부 쪽 세력인지 아니면 우리 쪽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폭력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뜯어맞으려고 되게 힘들었고 촛불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청와대 앞에 100m 전까지 갔을 때 시민분들이 먼저 가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차를 그쪽으로 돌면서 시민분들께 저희 여기 오려고 2년 넘게 고생했다고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시민분들이 정말 박수 쳐주면서 저희한테 맨 앞자리를 내주셨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죠. 시민분들 고맙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네네. 국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 좀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는 여러 번 질문을 받는데, 물론 이제 세월호 인양됐을 때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탄핵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우선은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할게요. 탄핵 소추안 발의했을 때 우리 가족들 국회 안에 있었어요. 가결됐을 때, 발의되고 가결됐을 때, 이제, 그때 아마 우리 찬호 아빠가,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촛불 국민 만세를 아마 거기서 외쳐가지고 쫓겨났었을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서. 절대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소리 지르라고 쫓겨났는데,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같냐, 아니면 다르냐, 또 다르면 어떤 점이 다르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건데, 되려 난 이걸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정권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부는 누구 하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투영이 되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이게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비관적으로 아마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고 지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대하는 태도라든지 하면 많이 바뀌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는 천양지차로 바뀌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되게 잘하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를 따로 놓고 보면 과연 저거밖에 못하나? 이런 실망감이 크죠. 저희 입장에서는. 왜? 박근혜 정부도 이만큼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거든.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사참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이제서야 이제 국정원에 있는 그 세월호 문건들이 이제서야 지금 조사 대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거고 군 기록들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가능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사참위 뒤로 문재인 정부가 숨은 격이 돼버린 거죠. 국회 지금 사참위법 통과할 때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강하게 항의한 부분이 뭐냐면 사참위법을 만들어 놓고 사참위 뒤에 숨어버리니까 사참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인 다 조사를 할 거냐. 당신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권한이나 힘을 줘야 되는데 이 권한이나 힘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권한과 힘이 아니고 누가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근데 국회에서 지금 손 놔버리니까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화성세월이라고 지금 당신들 표현하는 대로 한 게 자업자득 아니냐. 우리 가족들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하면서 요청을 많이 했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힘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인사권자가 제일 높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공무원들을 움직여야죠. 의지를 보여줘야죠. 의지를 지금 대통령님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또 7주기에 또 메시지를 낼 거예요. 뭐 진상규명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할 텐데 이걸 공무원들이 압박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실효성 있는 메시지냐.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밑에서 알아서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초반에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반부터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국정원장 그다음에 저 국군 그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 그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만큼은 투명하게 빨리 자료 공개해라라는 지시만 해주셨어도 아니면 판단을 해서 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이게 급진전하게 해달라 이게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표현만 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늘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돼서는 지금 국회 발의도 해놨지만 이건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번 정권이 또 지나가면 또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또 들춰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론화가 많이 필요하지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국정원 기록이라든지 저 군 기록이라든지 세월호 관련된 기록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천명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건 빨리빨리 공개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국정원은 한 개의 조직이에요. 커다란.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정보를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절차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해줬어야 돼. 국정원장과 서참 위원장이 만나서 우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테니까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게 이제서야 만들어지고 이제서야 보고 있으니까 그럼 2년이라는 세월 이상을 까먹은 거잖아요. 군도 마찬가지고 해군 자료들 발표 안 한 자료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기밀이다 했는데 어떻게 군사 기밀이 되냐. 세월호 것만 보여달라. 열람이라 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서야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비서진들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의중을 알아듣고 알아서 좀 움직여 줬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꼬이고 있는 부분들 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맥락이 같을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 밑에서 안 움직인다.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그 참모 라인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그렇다면 정권을 만들어내고 정권에서 같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국회의 역할.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어야죠. 직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 지금. 지금 보세요. 검찰 이슈가 지금 2년째 끌고 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된다고 할 때부터 검찰 이슈가 계속 2년을 끌었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 2년 끌 일인가 싶기도 한데, 지금도 그건 핫하죠? 아마? 그 뉴스가 터지면. 하물며, 당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성적표 생활기록까지 들춰내는 검찰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세월호 기록들은 그렇게 못 들춰내는 거예요? 이 시스템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 정부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라고 통칭을 한다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측근들의 잘못이 제일 크다. 이게, 물론, 당시 이제 그 전에 국정원장이라든지, 지금 국정원장이라든지, 약간의 태도 변화는 있겠지만, 그 태도 변화가 더 일찍 했다면, 지금 이렇게, 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죠. 네. 그리고 이
넓게 정부 밖에서는 2017년 이후, 특히 2017년 이후부터는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휘발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경향이 조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하면은 어느샌가부터 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좀 들으실 때마다 좀 속상하시거나 힘이 빠지시거나 그럴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히 속상하죠. 속상한데 이런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는 세월호 유가족들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5,200만 국민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고 상황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영상들 있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월호, 뭐, 배가 침몰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안에서 내 새끼가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304분이 살려달라고 그 배 안에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생지옥이 돼 있는 그걸 지금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진 않는데, 인간의 본성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면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본연의 감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분들, 잊고 계시는 분들의 그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못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주세요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게 그냥 허망히 죽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좀 365일 중에 4월 16일 하루만이라도 이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이날 250명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304분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 하루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면 저는 점점 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실망감도 있고 허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가족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은 아까 표현을 휘발되셨다고 하는데, 휘발되면 밖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로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넓게 퍼진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넓게 퍼져서 그게 더 작게라도 이렇게 가슴속에 박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더. 네. 지금 많은 유가족분들이 그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트라우마나 그런 후유증 같은 거를 호소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좀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희는 3월 한 10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유가족들은. 이제 몸에서 이제 뭔지 알아요. 이제 곧 있으면 4월이구나. 이게 먼저 와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 돌아온 날이 있어요. 우리는 4월 16일이 아이가 돌아온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가 돌아온 날이 다 틀려요. 아이 돌아온 날까지 아파요. 정말로. 그래서 뭐 준영이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돌아왔는데, 그날까지 아픈 거죠, 저는. 몸에서 이제 그 표시가 와요. 그날,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늘상 달고 살지만 더욱 심해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아픈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라우마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트라우마는 절대 치료될 수 없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치료할 수 없어요. 이 트라우마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치료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이라면 다른 감정으로 이 트라우마라는 감정, 그 일에 대한 걸 이렇게 둘러싸줘야 이 트라우마가 이게 점점점 작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라우마가 이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심각한데, 이걸 일부 가족들만 데이터화 해놨다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 트라우마가 오면 사람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잇몸이 다 주저앉아요. 잇몸이 주저앉아서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이빨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임플란트를 지금 9개를 해놓고 있는데 잇몸이 무너져 내리니까 뿌리가 부러져 버려요. 이빨의 뿌리가. 그러면 다 빼내야 돼. 발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발치를 다 해내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런 거와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거기에 부정맥에 성인병 종합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뭐 규칙적인 생활도 못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뭐 잦은 음주, 그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건 다 달고 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화가 이제 개별적인 게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데이터화 됐다면 우리 말고 우리 같은 불행한 그 유가족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말고 다른 참사가 났을 경우에 그 유가족들, 그 가족들, 그 주위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많이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자원봉사라든지 우리 옆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사회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민간장 수사나 이런. 예, 그렇죠. 저희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을 깨진 유리 조각에 표현을 해요, 제가. 왜냐면, 조심조심 다가와야지, 안 그러면 다쳐요. 그 유리에 찔려서 다치듯이 다쳐가지고 같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 가시복이나 아니면 제가 깨진 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옆에 너무 붙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같이 상처받는다고. 근데 그 같이 상처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신 분도 봤고 마감하신 분도 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해 당사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주위에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에 관련돼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가족들 보면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들이고, 안 아프면 애들한테 미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너무 커요. 차라리 아픈 게 저희는 편해. 몸이 힘든 게 편하지, 몸이 편하면 아 미안해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당연히 이제 왔구나, 또 4월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길 위에서 네네. 싸우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 애들 영정 들고 행진했던 때가 가장 슬펐어요. 애들을 죽어서도 편히 못 놔두는구나. 편히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길에서 생활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불편하고 길에서 춥고 비 오고 고생하고 이런 건 오히려 심정적으로 더 편해졌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죠. 아빠가 니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용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은 좀 애들한테 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편한데,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4주기 2018년 4월 16일에 이제 안산에 있는 합동분야소가 철거되면서 저희가 영정사진을 이안식을 했죠. 이제 집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그때 영정을 이렇게 품에 안는데,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니까 되게 애를 편하게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고 가야 편하게 데리고 가는 건지, 이런 거부터 이제 전전긍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같지만 우리 아이는, 준영이는 그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서울추모공원에 지금 임시로 지금 거기 있는데, 거기 갈 때까지 제가 안고 갔어요. 우리 유보람을 안고 갔는데, 연화장에서 맨 처음 나오면 아직 그 열기가 있어서 되게 뜨거워요. 뜨거운 걸 계속 안고 갔는데, 그 느낌이 우리 아이 영정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정을